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오늘 전기자동차 타보겠습니다. 아우디의 이트론인데요. 이트론의 쿠페 라인의 디자인을 적용한 아우디 이트론 스포츠백 50 콰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한눈에 딱 봐도 뭔가 눈에 탁 트이는 부분이 있죠. 버추얼 아웃사이드 미러입니다. 사이드 미러가 있던 부분에 카메라를 장착을 해서 후방 시야를 확보를 하는 거죠. 운전자는 이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도어 트림 상단에 있는 고해상도 모니터를 통해서 후방 시야를 확보를 하게 됩니다. 크기가 작은 카메라를 통해서 공기 저항을 좀 줄여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죠. 공기 저항 계수 0.25를 기록하는데 어떤 이 버추얼 사이드 미러가 기여하는 바가 어느 정도는 있겠죠. 전기 자동차의 특징을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팔각형의 싱글 프레임 으로 구성된 라디에이터 그릴 막혀 있죠. 가운데 뚫려 있는 부분이 조금은 있습니다만 상하 대부분이 막혀 있어서 전기 자동차의 특징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되고요. 이 옆부분에 이 부분을 통해서 충전을 할 수가 있죠. 고속 충전, 완속 충전 다 가능하고요. 55 기준으로 본다면 10%에서 80%까지 충전을 하는데 약 30분이면 충분하다고 하네요. 그러면 그보다 50이 배터리 용량이 더 작으니까요. 30분 이내에 80%까지 충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바퀴에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 적용되어 있어서 주행 상황에 따라서 차체 높낮이를 조율을 해주고요. 여러 가지 주행 안전 및 편의 장비들 대거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의 판매 가격 1억 198만 6천 원 정도 하는데요. 자, 그 값어치를 제대로 할지요. 주행 질감은 또 어떨지 직접 시승을 통해서 그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도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아우디 이트론의 가장 큰 특징, 도어 트림 좌우 상단에 이렇게 고해상도 모니터가 들어와 있죠. OLED 모니터죠. 사이드 미러에 있는 부분이 카메라죠. 카메라가 비춘 영상을 보여주는 고해상도 모니터입니다. 아주 선명하게 후방 시야 볼 수가 있을 테고요. 사이즈가 큰 거울을 바깥에 매달고 다니면 아무래도 공기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소음 발생의 원인이 되고 연비 악화의 원인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작고 가벼운 카메라를 이용을 하게 되면 공기 저항 줄이고 소음도 줄이고 연비도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사이즈가 큽니다. 그래서 굳이 그럴 거면 카메라를 거기에 매달 필요가 뭐 있냐, 그냥 거울을 장착하고 있으면 될 텐데 사이즈가 큰 카메라를 바깥에 매달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이런 거죠. 우주선에서는 무중력 상태이기 때문에 중력으로 작용하는 볼펜이 잘 안 써지죠. 그래서 우주선에서 작용하는 볼펜 따로 개발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그럴 필요 뭐 있습니까? 그냥 연필로 사용을 하면 되겠죠. 아날로그 기술을 디지털 기술로 바꾸는데 무조건 디지털로 바꾼다고 다 좋은 건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 카메라 사이즈도 여전히 큽니다. 더 작게 그냥 가볍게 드러나지 않게 차체 어딘가에 붙여서 후방 시야를 확보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운전석에 들어오면 이 센터페이시아 이 듀얼 스크린 모니터가 운전석 쪽으로 이렇게 틀어져 있는 것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운전석 중심의 인테리어다 라는 것 보여주는 부분일 테고요. 12.3인치 버추얼 콕핏 그리고 듀얼 스크린으로 정보 표시창들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스티어링 휠 하나, 둘, 2.2회전 정도 아주 타이트한 그런 조향감각 기대할 수 있는 락트락 조향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계기판 보실까요? 트립 컴퓨터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컴퓨터들 운전자 지원 시스템까지 볼 수가 있네요. 내비게이션 지도, 최근 목적지, 즐겨찾기, 기도방향 교차로, 자동 확대. 자, 계기판 뷰는 이렇게 또 달리 볼 수도 있죠. 자,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전체로 덮을 수도 있고요. 다른 형태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음성 명령. FM 97.3. 알겠습니다. 97.3입니다. 서울시청으로 길 안내. 목적지를 찾는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교대역. 목적지를 찾는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시청역.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남역으로 길 안내. 목적지를 찾는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강남역 했는데 강남
면을 찾네요. 있기는 합니다. 한국 시장에서 좀 더 적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음성 명령 시스템 완성도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듀얼 터치 스크린입니다. 간단히 터치를 해서 차의 기능들 볼 수가 있을 테고요. 라디오, 미디어, 전화, 내비게이션, 전화 앱, 차량 즐겨찾기 설정, 도움만 사용자 메시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왼편에는 이렇게 큰 이미지 화면으로 세 부분으로 분할된 화면으로 볼 수도 있고요. 이 아랫부분은 공조 스위치를 중심으로 한 별도의 정보 표시창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듀얼 터치 스크린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니터가 아주 많죠. 하나, 둘, 셋, 넷, 5개의 모니터가 운전자 앞에 펼쳐져 있는 건데요. 상당히 많은 정보가 펼쳐진 그런 느낌 받게 됩니다. 전화 앱 차량을 좀 살펴보죠. 차량에서 보면 드라이브 셀렉트, 오프로드 온로드 효율, 승차감, 자동, 다이내믹, 개별 설정, 그러면 개별 설정까지 모두 7개의 주행 모드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많죠. 오프로드와 오프로드는 선택하게 되면 차체가 이렇게 높아집니다.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을 적용을 하고 있어서 차체의 높낮이를 76mm까지 조절하게 됩니다. 지금 오프로드에서 최대한 차체를 높였죠. 온로드 효율, 승차감, 자동, 다이내믹, 차체가 점점 낮아지는 것 확인할 수가 있을 테고요. 자, 차량 정보, 잠재 주행거리 플러스 7. 자, 주행거리 모드는 속도 제한이 걸리죠. 속도 제한이 걸리면서 남은 주행거리를 최대한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주행 모드로 전환하게 됩니다. 킥다운 기능을 사용을 하면 일시적으로 그 기능을 해제할 수가 있고요. 주행거리 모드를 활성화시키면 153km를 더 달릴 수 있다라고 나오죠. 해제를 하면 146km 밖에 더 못 달린다라는 얘기. 7km를 더 달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배터리는 다 떨어지는데 근처에 마땅한 충전 시설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멀리 가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상당히 유용하겠죠. 전기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들 이 주행거리 압박이 상당히 심한데요. 특히나 이 차 유례 충전 주행 가는 거리가 220km 밖에 되지 않습니다. 71kWh짜리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면 그렇게 용량이 작은 건 아닌데 유례 충전 주행 가는 거리 상당히 박하게 나왔어요. 워낙에 국내 인증 기준이 까다로워서 220km 밖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아마 최소한 220km는 간다 라고 이해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에 또 무겁기도 하죠. 공차 중량이 2455kg, 2.5톤에 달하는데요. 아무래도 무게가 무거우니까 주행 가는 거리, 연비는 좀 더 줄어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도 kWh당 3km로밖에 인증을 받지 못했죠. 상당히 연비도 안 좋고 주행 가는 거리도 좋지 않은 편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최근에 전기자동차 메르세데스 벤츠의 EQA 구입해서 타고 있는데요. 굳이 주행 가는 거리에 연연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개인적인 주행 특성이 그렇게 멀리 자주 다니는 스타일이 아닌데다가 멀리 간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충전을 하면 되죠. 충전소 찾아서 고속 충전으로 한 30분 충전을 하면 충분히 추가로 주행 가능한 거리를 더 얻을 수 있으니까요. 주행 가는 거리가 짧아서 불편하다.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휘발유 엔진, 그러니까 내연기관 차도 초기에 등장했을 때는 얼마만큼 멀리 갈 수 있느냐가 관심거리였죠.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도 칼 벤츠의 와이프가 직접 차를 운전을 해서 인근 도시까지 주행을 하는 그런 기록을 세우면서 그만큼 멀리 갈 수 있겠다라는 신뢰를 주게 되죠. 그런 홍보를 하게 되는 셈인데, 주유소가 많지 않을 경우에는 그게 중요하겠지만 주유소가 많이 생기면서 내연기관이 얼마나 더 멀리 갈 수 있느냐라는 건 큰 관심거리가 아니게 된 거죠. 이제 전기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 충전소가 많지 않을 때는 이 차 가지고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느냐가 아주 큰 관심 사항이 되지만 이제 충전소들이 많이 생겼죠. 고속 충전소들도 많이 생겨서 이 지금 근처에도 고속 충전소로 검색을 해보면 400m 옆에 있고요. 4.2km, 7.8km 많이 있습니다. 충전소를 잘 이용을 하면 주행 가는 거리에 크게 구애받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자, 조명 위치야, 실내등에 앰비언트 라이트를 이렇게 고정을 할 수가 있고 드라이브 셀렉트에 맞춰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약 30개의 색상이 준비되어 있네요.
운전자 지원 시스템, 거리 경고, 아우디 프리센스, 사이드 어시스트, 교차로 보조 시스템, 하차 경고 시스템, 휴식 권장, 이런 부분들 활성화시킬 수가 있는 거고, 최대로 하면 이런 부분들이 다 활성화시키는 거고요. 개별 설정으로 어떤 것은 활성화시키고 비활성화시키고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굳이 어느 하나라도 비활성화시킬 필요는 없겠죠. 모두 활성화시켜서 최대한 나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 아우디. 음성 명령으로 호출할 수가 있네요. 안녕 아우디. 강남역.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알았어. 음성 명령은 어쨌든 좀 시원치가 않다라는 얘기고요. 자, 이 아랫부분 듀얼 터치 스크린 내 아랫부분 내리막길 주행 보조,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단 모니터를 끌 수도 있고요. 공조 스위치들 아랫부분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열선 시트 3단계, 냉풍 시트 3단계, 열선과 냉풍 함께 작동도 가능합니다. 드라이브 셀렉트 버튼들 등등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변속 레버가 상당히 독특한데요. 자, 변속 레버 보면 이 아래쪽에 R, N, P, DS 이 버튼 화살표가 있고요. 옆에 화살표와 P 버튼이 있습니다. 변속 레버는 이 부분입니다. 손에 쥔 채 가면이 위로 밀면 후진, 밑으로 당기면 S, 한 번 더 당기면 D, 누르면 P 이렇게 되는데요. 이 부분도 별도로 표시돼서 기어 포지셔닝을 지금 빛으로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주차 브레이크 들어와 있고, 이 안에 보면 12V 전원구 들어와 있죠. 잿더리, 그리고 컵홀더, 빼면 2개의 컵홀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스마트폰을 장착을 해서 무선 충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안쪽에 간단한 수납 공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을 연결을 하면, 유선으로 연결을 하면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자, 오디오 한번 들어보죠. I swear I'll never give up a fight. I see you broken and beat. Head pulled down over your eyes. Every part of you wants to surrender, darling. You were meant to survive. 모두 10개의 스피커가 실내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6채널 180W 용량의 오디오 시스템, 오디오 사운드 들을 수가 있죠. 실내를 꽉 채우는 비교적 좋은 소리 들을 수 있겠습니다. 네, 운전석 시트 여유 있게 몸을 받쳐주는 정도, 꽉 조인다기보다는 느슨하게 몸을 받쳐주는 정도의 시트 착정감입니다. 오버헤드 콘솔에 보면 SOS 버튼 있죠. 이 부분 뚜껑 열어서 버튼 누르는 방식이네요. 있어서 위급 시에는 SOS 버튼 눌러서 도움을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넓은 썬루프 지붕을 덮고 있고요. 자, 인테리어 이 정도 보고 잠깐 뒷좌석 보고 본격적인 시승 이어가겠습니다. 잠깐 뒤로 가시죠. 네, 뒷좌석입니다. 지붕선이 뒤로 갈수록 낮아지는 쿠페 라인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 위로 주먹 하나 이렇게 세워서 드나들 수 있는 여유 공간 확보하고 있죠. 전혀 좁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운전석 시트 한참 뒤로 밀어서 세팅을 했는데도 역시 불구하고 주먹 2개 여유있게 드나들죠. 전혀 공간에 제약이 없는 뒷좌석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센터 콘솔 뒤로, 그리고 좌우측 B필러에도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로 별도로 온도 조절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동차의 실내는 모두 4개 구역으로 나뉘어서 각각 개별 온도 조절이 가능한 4존 에어컨디셔닝 시스템 적용하고 있고요. 이 밑에 보면 2개의 C타입 USB 포트, 그리고 12V 전원구, 또 이렇게 C가잭이 들어와 있네요. 암레스트 내리면 2개의 컵홀더 이렇게 마주할 수가 있고요. 간단한 수납 공간 수첩 정도 놓아둘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시트는 4대 2대 4로 접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센터 터널은 손가락 한마디 정도 높입니다. 거의 무의미한 높이겠죠. 그래서 좌석 가운데 좌석에 앉아도 머리 위로 손바닥 2개 정도 남네요. 차창 원버튼으로 이렇게 내려가고요. 아이고, 이 정도 남겨놓고 열리네요. 상당히 뭐 절반만 열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뒷좌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 이제 본격적인 시승 이어가시죠.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고 함께 가시죠. 자유로로 갑니다. 네, 자유로입니다. 자꾸 제가 고개를 직접 돌려서 후방 시야를 확보하는데요. 지금 양옆으로 이 고해상도 모니터를 통해서 후방 시야가 보여주죠. 카메라를 통해서 비친 화면을 모니터를 통해서 제가 보게 되는 구조인데요. 존의 사이드 미러가 있던 자리에 카메라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맺힌 영상을 이 A필러 끝 도어 트림 상단에 모니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어색합니다. 딱 봤는데 안 보여. 그래서 시선을 다시 낮춰서 이 모니터를 보게 되는 2단계 동작을 계속 하게 되는데 말이죠. 시간이 지나서 차와 친숙해지게 되면 바로 익숙해지게 되네요. 자, 규칙적인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빨래판길 툭툭툭툭툭 치면서 넘어가는데 이 소리는 계속 올라오는데 차체가 흔들리는 느낌은 거의 없네요. 상당히 조용하고요. 전자식 쿼트로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계식 사륜구동 시스템이 아우디 쿼트로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이죠. 하지만 이제 기계식 사륜구동 시스템이 들어올 틈이 없죠. 앞뒤에 모터를 장착을 해서 사륜구동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던 전통적인 기계식 개념의 쿼트로는 아니지만 쿼트로를 아우디가 적용하는 사륜구동 시스템이라고 좀 더 넓게 본다면 뭐 또 이해 못할 바도 아니죠. 앞뒤 차축에 모터를 장착을 해서 313마력 그리고 55.1kgm의 토크 보여주고 있는데요. 강한 힘이죠. 그 힘을 순간적으로 느끼기 위해서는 킥다운 버튼 작동해 보면 됩니다. 가속 페달을 지금 이피션시 모드, 효율 모드인데도 불구하고 가속 페달을 꾹 밟으면 쭉 차체를 밀고 달리는 그런 강한 가속감 느낄 수 있고요. 이피션시 모드에서 다이나믹 모드로 가면 툭 가속 페달을 툭 밟기만 했는데도 아주 강하게 반응을 하죠. 킥다운까지 하면 조용하게 모터 소리가 엥하고 올라오는데 속도는 아주 빨라집니다. 야, 이건 진짜 침묵의 질주라고 해야 될 지경이죠. 바람 소리만 커지는데요. 차체 흔들림도 잘 잡아주고 있고요.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이 발군의 어떤 가속감 느낄 수 있을 테고 상당히 안정된 상태로 고속 주행까지 해내고 있습니다. 자, 주행 가는 거리 잠깐 사이에 10여 킬로가 줄어들었죠. 고속 주행, 강한 주행을 하게 되면 주행 가는 거리 줄어드는 것 눈 깜짝할 사이의 일입니다. 이 차의 1회 충전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가 220km 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기저항 계수 0.25죠. 큰 덩치 그래도 SUV 스타일의 보디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의 세단들보다 더 우수한 동력 특성, 에어로다이나믹 특성을 갖추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버추얼 사이드 미러 등을 적용을 해서 공기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차체 구조를 적용을 한 결과라고 보입니다. 자, 주행보조 시스템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시속 100에 맞춰서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잠깐 떼봅니다. 왼쪽으로 돌아 나가는 길 차로의 중앙 정확하게 유지를 하고 있죠.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 나가는데요. 아주 능숙한 드라이버가 차를 운전하는 것처럼 커브길에서도 차로의 중앙을 잘 유지를 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차가 있어 속도가 줄어들죠. 차간거리는 하나, 둘, 셋, 네 단계로 조절이 되네요. 아주 높은 수준의 반자율 운전 시스템, 에이다스 시스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배터리는 71kW짜리 리튬이온 배터리를 적용을 하고 있죠. 배터리 용량도 그렇게 작지가 않은데 이 차 1회 충전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 겨우 220km로
인증을 받았는데요. 무게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2780kg의 공차 중량 확보하고 있죠. 2780. 운전자의 몸무게까지 하면 2.8톤, 3톤에 가까운 무게, 승객들 다 태우면 3톤도 육박하겠죠. 어쨌든 상당히 무거운 편이다 라는 얘기죠. 이 무거운 몸을 끌고 높은 효율을 내기는 쉽지 않겠다. 그래서 이 차의 전비죠. 큰 틀에서는 연비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 차의 연료 전기일 테니까요. 이 차의 연비도 킬로와트아워당 3kg에 불과합니다. 무거운 몸무게 때문에 좀 연비에서의 손해는 감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2호 50R20 사이즈의 타이어, 그리고 사륜구동 시스템, 그리고 이 차에는 에어 서스펜션 들어와 있습니다.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주행 상황에 맞춰서 차체의 높이를 플러스 마이너스 76mm까지 높이거나 혹은 낮출 수가 있다고 합니다. 고속 주행할 때는 좀 더 낮춰주고, 오프로드에서는 좀 더 차체가 높아지는 거죠. 역시 구조적인 특성 또한 무시할 수가 없죠. 71kW 고전압 배터리를 차체 바닥에 이제 깔아 놓은 거죠. 아무리 밀어도 중심 딱 잡고 버티고 넘어지지 않는 오뚜기처럼 무게중심이 무겁게 차체 바닥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안정감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흔들림에 강한 그런 차체 구조를 갖게 된 것이죠. 시속 7, 80 수준에서 빨라야 100, 110km 정도의 수준에서 가장 좋은 그런 반응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내가 상당히 조용한 가운데 들리는 듯 맞는 듯 하는 모터 소리 살짝 들으면서 움직이는 그 느낌, 내연기관 차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반응들이죠. 과거에 SUV를 탄 사람 절대 세단으로 되돌아가지 못한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좀 응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기차 한번 맛보신 분들은 절대 다시 내연기관 차로 돌아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자, 시속 100km 제동 한번 해봅니다. 하나, 둘, 셋. 앞으로 살짝 숙여지면서 제동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소리 잠깐 들리고요. 하지만 시트벨트 프리텐셔너, 그러니까 안전띠가 미리 몸을 되감아 주면서 운전자의 몸을 잡아주는 그런 기능까지는 없습니다. 차의 차급을 고려해보면 안전띠, 시트벨트 프리텐셔너 기능은 써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 제외하면 상당히 우수한 그런 제동 반응 보이고 있지 않나 싶고요. 차체가 높은 SUV이지만 운전석에서 느끼는 그런 느낌은 높지 않다, 세단과 비슷한 그런 높이 아닐까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실제로는 상당히 높은 차체 높이를 갖고 있는 SUV입니다. 속도를 쭉 끌어올리고 제동, 턴, 사륜구동 시스템, 중간에 가속을 쭉 해보는데요. 중심을 상당히 잘 잡고 움직이네요. 높이가 있어서 어느 정도 기울어지는 느낌 피할 수는 없지만 안정감이 있고 앞뒤 바퀴에 어떤 그 찰진 구동력 그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치 차체 중앙에 핀을 꼽고 돌아가는 사륜구동 차 특유의 그런 코너링의 질감 맛볼 수 있는데요. 차체가 높다는 생각 거의 들지 않고요. 재미있게 빠르게 코너를 통과했다라는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전기차의 특성을 아주 잘 느낄 수 있는 주행 반응, 거기에 더해서 전기차 특유의 조용한 주행 질감, 하지만 313마력의 힘을 바탕으로 강한 힘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륜구동 시스템까지 얹혀 있어서 자동차에서 맛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다이나믹함, 정숙함, 어떤 그 강력함, 이런 요소들을 잘 버무려 놓은 SUV로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굳이 전기차라는 특징을 빼고 보더라도 자동차 그 자체로 상당히 완성도가 높다 싶고요. 여기에 전기차의 특성, 조용하다라는 특성이 더해지면서 상당히 매력 있는 그런 프리미엄 전기 SUV로 탄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게다가 예쁘죠. 루프 라인이 쿠페 라인처럼 뒤를 살짝 깎아 놓으면서 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진 이트론입니다. 미적인 감각까지 갖추고 있으니 이 차의 경쟁력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 차의 가격 얼마냐?
1억 198만 6천 원입니다. 딱 1억 원에 걸친 가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충전 잠깐 해보겠습니다. 근처에 전기차 충전소 검색을 해서 찾아왔습니다. 자, 차 내에 배치된 이 충전 카드 가지고 충전 잠깐 해보죠. 자, 화면 터치 DC 콤보고요. 01 전화번호를 입력하라고 하네요. 확인 회원카드. 자, DC 콤보 이렇게 나와 있고요. DC 콤보를 들고, 자, 이 부분을 열고요. 이 부분을 아래까지 급속 충전을 위해서 아랫부분까지 열어줘야죠. 그래서 꽂아서 밀어 넣으면 이제 충전이 시작되죠. 스위스를 나오고, 충전 진행 중 여기 나오죠. 충전 진행되는 동안 쉼표를 쳐서 점심을 먹고 오면 충전이 되어 있겠죠. 식사 마치고 왔습니다. 약 46분 정도 충전이 진행됐네요. 돌아가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지금 69% 충전이 됐다고 나오네요. 33분 충전을 진행해서 69%가 충전이 됐습니다. 충전 금액 4,683원, 4,700원 정도 충전을 하는 거죠. 전압 426V, 전류 57.6A, 전력 24.6kW. 이렇게 충전을 했습니다. 충전 여기서 중지하죠. 자, 충전 시간 34.54분, 충전량 16.13, 충전력 4,724번 충전 완료. 자, 이렇게 충전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69%, 70% 정도 되네요. 시동을 걸고 움직이는데 주행 가는 거리가 181km로 늘어났죠. 배터리 잔량이 70%인데 181km 간다라는 얘기죠. 네, 이 차의 최고 출력 313마력이죠. 1455kg입니다. 마력당 무게비 7.8kg 정도 되는데요. 아우디는 6.8초 만에 시속 100km 주파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어컨 끄고요. 자, 주행 모드는 다이나믹으로 갔죠. 네, 이렇게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측정해 봤습니다. 상당히 빠른데 조용합니다. 6.8초라는 메이커 발표 제로백 타임, 실제로는 얼마나 나왔을지 GPS 계측기에 측정된 데이터 열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은, 전기차는 제로백 기록이 잘 나옵니다. 전기 모터가 바로 즉시 고 RPM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이죠. 엔진은 저회전에서 고회전으로 넘어가는 그 시간이 필요한데, 전기 모터로 움직이는 전기차는 즉시 고 RPM으로 최고의 힘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전에 제가 EQA 시승을 할 때 가속 시간을 측정을 해봤는데, 메이커 발표 수치보다 훨씬 더 빠른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메이커 기록을 능가하는 그런 기록을 제가 낼 수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만큼 운전을 잘한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전기 자동차는 작정하고 운전을 하면 좀 더 고성능에 유리한 그런 성능을, 기본적인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얘기죠. Kiss for you.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곳 파주 헤이리 마을 출발해서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55km 달려가면서 연비 테스트 해볼 텐데요. 자, 날씨가 아주 덥습니다. 오늘 외기온도 31.5도씨인데요 에어컨 21도에 2단계 세팅을 하고, 드라이브 셀렉트 이피션시 효율 모드로 가고요. 트림미터 세팅 다시 하고요. 이제 출발합니다. 자유로 올림픽대로
거쳐서 지하철 2호선 교도역까지 달려갑니다. 전기자동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앞으로 갈수록 전기자동차에 주어지는 이런저런 혜택들이 점차 줄어들 거라는 사실은 염두에 두고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 당장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해가 갈수록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전기차용 전기요금, 이런저런 감면 혜택들이 주어졌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차근차근 감면 혜택을 거두어 드리면서 소비자 부담이 조금씩 늘고 있죠. 전기차 보급이 많아지면서 본격화되면서 이런 전기차에 주어진 혜택은 완전히 없애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조금씩 줄어들 것이다 라는 점은 감안하고 전기차를 선택해야 나중에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잠시 후면 자유로 빠져나가서 행주대교 거쳐서 올림픽대로로 이어갑니다. 이곳까지의 연비 kWh당 5.9km 기록을 했습니다. 올림픽대로 건너와서 교통체증이 좀 심했어요. 지금쯤이면 이수교차로 빠져나갔어야 될 시점인데요. 평소 같으면 아직도 올림픽대로에 있습니다. 교통체증을 간간히 만났지만 연비는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통체증 없이 꾸준한 속도로 자유로를 달렸을 때보다 올림픽대로 넘어와서 간간히 교통체증을 만나면서 연비는 좀 더 좋아졌죠. 지금 kWh당 6.0km까지 연비가 좋아졌습니다. 전기자동차의 장점, 교통체증 구간에서도 연비가 거의 악화되지 않는다. 좀 더 좋아질 가능성도 있고요. 반드시 교통체증 구간에서 연비가 더 좋아진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적어도 많이 악화되지 않는다. 내연기관과 비교해서는 훨씬 더 좋은 연비를 보인다라는 얘기고요. 자, 이곳에서 이제 올림픽대로 빠져나갑니다. 정확하게 59분, 1시간 달려왔네요. 50.6km 달려왔습니다. 평균 시속 51km고요. 이곳까지의 주행 연비 kWh당 6.0km 기록을 했습니다. 네, 교대역 내거리에 멈춰 섰고요. 이곳까지의 연비 kWh당 5.8km 최종 연비 기록을 했습니다. 1시간 17분 동안 평균 속도 시속 43km로 55.5km로 달려온 최종 연비네요. 자, 공인복합 연비 kWh당 3.0이죠. 거의 2배 가까운 연비 보였습니다. 역시 아우디 이트론 스포츠백 50 콰트로 역시 연비는 운전자 하기 나름이다 라는 것, 이 차 역시 어김없이 보여줬네요. 자, 처음 출발할 때의 계기판 하고 지금 이곳에서의 교대역에서의 계기판 잠깐 비교해 보시면 역사안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알 수가 있을 텐데요. 간단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네, 단도직입입니다. 아우디 이트론 스포츠백 50 콰트로 타면서 느꼈던 사소한 불편함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버추얼 사이드 미러와 연동된 좌우 도어 패널에 모니터, 계기판, 듀얼 터치 스크린까지 아주 많은 모니터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모니터들을 많이 나열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특히나 전기 효율이 중요한 전기자동차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모니터를 합쳐서 좀 더 효율적으로 볼 수 있게 구성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나 이 센터페이스의 하단부에 있는 모니터는 공조장치만 거의 대부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럴 거라면 굳이 이 부분만 따로 떼어낼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차라리 배터리 관리와 관련된, 전기차와 관련된 아이템들을 이 아래쪽으로 모아 넣거나 아니면 두 모니터를 하나로 합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효율성을 높이는데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또 한 가지 변속 레버입니다. 이 변속 레버인데요, 이쪽에 RNPDS 화살표 표시가 있어서 처음에는 이쪽에 손이 가죠. 이쪽은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정보를 표시하고 있는 부분이고, 정작 조작은 이 부분에서 하게 되죠. 이 위에 손을 가볍게 올려놓고 위로 밀면 후진, 밑으로 밀면 전진, 그리고 파킹,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면 파킹이 되는데, 그럴 거면 굳이 이 부분을 생략해도 되지 않나 하는 얘기죠. 그냥 이 부분만 놓고 여기에 조명장치를 같이 넣어 놓으면 DS 표시를 하고요. 요 두 부분을 합쳐서 이 부분으로
일체화시키면 오히려 좀 더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 부분이 있어서 손가락이 여기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죠. 오히려 직관적인 조작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입니다. 중첩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은 합쳐서 표시해 주는 게 낫겠다, 좀 더 효과적이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사이드미러 또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버추얼 사이드미러 카메라죠. 카메라를 저렇게 크게 바깥으로 꺼내 놓을 거면 카메라를 적용하는 의미가 없다. 저 정도 사이즈면 어차피 빨리 달리면 바람의 저항 피할 수 없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소음, 연비의 저하 피할 수가 없을 텐데요. 애초에 바깥 부분에 거울을 빼는 이유가 그런 그 공기 저항을 줄이고 공기 저항을 없애서 연비와 소음 면에서 좀 더 우수한 성능을 기대하기 때문에 사이드 미러를 없애는 거죠. 어느 정도 공기 저항을 맞을 수밖에 없는 저런 정도 크기의 카메라를 저렇게 뽑아 놓는 건 사이드 미러를 없애는 취지에 맞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카메라를 적용할 거면 좀 더 작은 사이즈로 차체 어딘가에 좀 더 작게 잘 보이지 않게 공기의 저항을 받지 않게 잘 배치해 놓으면 후방 시야를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으면서도 공기의 저항을 좀 더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이드 미러를 없앤 자리에 저렇게 큰 카메라를 장착해 놓는 것은 사이드 미러를 없애는 취지에 맞지 않다 라는 제 생각 말씀을 드립니다. 1회 충전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 220km 좀 아쉽긴 하죠. 오늘 오전에 시승 나왔는데 지금 다니다 보니까 약 100km 정도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주행 가는 거리가 자꾸 눈에 들어오면 운전자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물론 돌아가는 길 충분합니다만 100km 미만으로 거리가 남았다, 50km 미만으로 남았다, 10km 미만으로 남았다, 심장이 쫄깃한 순간들이 좀 있겠죠. 71kW짜리 배터리면 용량이 작은 배터리가 아닌데 주행 가는 거리 너무 안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무거운 몸무게도 어느 정도 주행거리를 제한하고 있다 싶고요. 주행 가는 거리에 굳이 연연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만 220km는 너무 짧죠. 적어도 공인인증거리 기준으로 300km는 맞춰줘야 그나마 좀 편안하게 여유 있게 전기차를 운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한참 봄, 가을이니까 전기차의 최적인 계절이죠. 이제 날씨가 좀 추워지면 주행 가는 거리도 좀 많이 줄어들 텐데요.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하면 공인인증 기준으로 주행 가는 거리 300km는 마지노선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어쨌든 이 차의 주행 가는 거리 220km 좀 짧은 면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우디 이트론 스포츠백 50 콰트로 타고 시승을 해봤습니다. 전기 자동차로서는 물론이고요, 자동차 자체로서 아주 훌륭한 상품성, 높은 수준의 완성도 갖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우디가 자랑하는 콰트로 시스템, 여기서도 놓치지 않고 잘 챙기고 있죠. 앞뒤 차축에 모터를 적용을 해서 사륜구동 시스템 아주 훌륭하게 구현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313마력의 힘을 바탕으로 고성능의 면모, 전기차 특유의 어떤 그 주행 특성까지 반영을 하면서 고속주행까지 아주 완성도 높은 주행의 질감 맛볼 수 있었고요. 주행 보조 장치들, 여러 가지 안전 및 편의 장비들 높은 수준으로 완성되어 있어서 운전자가 좀 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유례 주행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 220km라는 게 조금은 걸리긴 하지만 마지노선으로 잡고요, 최소한 220km는 달리겠다라고 받아들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시승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